그 한국의 그 유통 산업이 사실은 가장 라이프스타일,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게 가장 우리가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산업인데 지금은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believe it or not, 그 뭐 우리 아마존하고 우리 쿠팡을 정면 비교해도 그 기업끼리 전 세계 최강의 기업들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좀 덜하긴 하는데, 산업 전체적으로 편의점을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편의점은 지금 1위 기업인 뭐 CU나 GS 리테일 보면은 매출액이 거의 막 9조, 8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도 우리가 10조라 그러면 인더스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개 기업이 거의 10조 정도 하고 있고, 그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한국의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일본의 편의점이라고 하는, 전 세계 뭐 편의점이 한국하고 일본만 센데 그 일본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성장률은 꺾여가지고 편의점이 일본은 숫자도 줄고 매출도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계속 진화는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의 편의점은 지금 뭐 굉장히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유통시장 30년 변화를 간략하게 보고요. 한국의 자본주의 64년은 제가 사실 주제넘게 경영학 그 교수인데, 그 인더스트리 이게 뭐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억세게 운이 좋았다는 게, 우리 토마스 피케티의 RG를 아시나요? RG? 토마스 피케티의 RG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그 젊은 우리 그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거시경제죠, 거시경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22살에 그 20살 때 아마 유학을 간 것 같아요. LSE에서 박사를 받은 게 22살인가 3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국은 굉장히 실용적이라 뭐 그냥 쓸만하면 막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줍니다, 학위를. 22살에 그 LSE에서 박사를 받고요. MIT 보스턴에 가서 경제학 교수를 3, 4년 하다가 프랑스에 다시 돌아왔어요. 27살에.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사람이지만 영국하고 미국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프랑스로 와가지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세수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한 200년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너무 많이 과다해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200년간의 프랑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자본 수익률이 거의 일정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자, R자는 자본 수익률이 4.5%로 레비뉴 자본 수익률은 굉장히 컨스탄트한테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그 1789년 저기 갖다 대면은 그때까지는 거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커지고 1913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일어나서 그 자본 수익률을 한 100년 정도 이기면서, 쉽게 말하면 뭐 경제 성장률 G가 R보다 더 셌던 기간이 딱 100년 정도 되는데, 자, 100년 안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외국에다가 이제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다시 R이 다시 옛날로 4.5%로 복원되고 있고요. 그 다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시 3% 이하로 떨어지는 지금 와중에 있으면서 뭐 다시 그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담론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잠재 경제 성장률이나 이제 총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일부 경제학자들은 뭐 좋은 일이다, 우리가 너무 치열한데 뭐 인구 4,500만 적정 4천에서 4천만을 지키냐 4,500만에서 논의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신세동 교수 같은 경우는 괜찮은 일이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어차피 안 난다. 요새 이제 학교 학생들 보면 어차피 안 날 거기 때문에 그 적당한 이민 정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랜드 제너레이션 운동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란 거는 1950년부터 1950년부터 출생해서 1974년까지 25년 동안 또는 뭐 20년 정도 출생한 이 베이비 부모와 X세대가 자각하고 거기다가 0.7을 곱하면 나이에 60이면은 몇 살이에요? 42세, 70이면은 48세 정도라고, 그 이렇게 자각을 다시 자기 자각을 해서 열심히 소비하고 그 일을 계속 하면은 좀 이제 그 진행 속도를, 그 경제 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학교 출산율이 0.7로 전 세계에서 충격적이냐 이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을 추월하다가 오버 추월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지나치게 추월해버린 몇 가지 지금 분야가 있는데 합계 출산율도 그렇고요. 그럼 전 세계가 쫓아오고 있죠, 한국을요. 그 다음에 뭐 평균 기대 수명률 그것도 뭐 전 세계 지금 일본과도 그래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고요. 편의점 그 다음에 뭐 1인당 이커머스 침투율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LA하고 런던을 지난 30년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하고 영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지진화 쪽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LA 가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후진 도시가 돼갖고 그 밥 먹고 나오면은 막 유리창 뚫려 있고요, 자동차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가격이 2018년에 제가 LAX에 내려가지고 주로 하루 묵고 이제 산타바바라라 뭐 묵는 경우도 있는데 그 똑같은 그 호텔의 룸이 그 240불이었는데 2019년에 코로나 이후에 5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면은 240불짜리가 400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미국 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죠. 품질은 되게 안 좋은데 품질은 5년 전보다 훨씬 안 좋았고요. 도시 환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5년 전보다 너무 안 좋아졌는데 가격은 2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미국 교민들이 한국 와서 지금 요새 얘기하는 게 한국이 다이소보다 충격적으로 더 여러분들 다이소 가면 충격받잖아요. 너무 싸서 부자인 것처럼 느끼죠. 한국 와서 다이소 익스피리언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나라가 어딨냐.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호텔 값이 이거 15만 원? 미국이면 이거 한 80만 원 해야 돼.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2008년 이후에 그나마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은 잘 예외지만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제 제대로 된 성장을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추월됐다. 우리가 많이 앞서는 분야도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빨간 점은 대학 진학률인데요.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느냐 아주 단순하게 그 상관관계가 아주 트레이드오프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유통시장 30년 변화를 보면은 그 한국이 이제 소비도 상당히 우리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왜 우리나라는 이제 유통시장 또는 내수가 이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으냐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요. 그 내수도 상당히 이제는 중요해져 가지고 GDP 대비 그 수출 비중도 뭐 굉장히 우리나라는 뭐 수출 국가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내수도 내수도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뭐 선진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49%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많이 그 미국은 70% 아닙니까? 그 소비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 뭐 50%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뭐 여러분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여기 뭐 쿠팡을 아직도 안 까신 분 있나요?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건 쿠팡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50대거든요. 전 세계 50대가 이커머스로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는데 영국이나 일본이 특히 이게 안 되거든요. 디지털 전환이 안 된 나라가 영국과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나라들은 이커머스가 우리보다 규모가 비슷하긴 한데 1인당으로 인구가 훨씬 우리보다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렇다는 거죠. 한국은 또 특히 지난 12년 동안 대형마트가 지금 굉장히 죽을 쓰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일요일 날 강제 휴무 한 달에 2번씩 하기 때문에 지금 피크 160개에서 지금 150개까지 떨어졌고요. 이마트가. 그래서 지금 3사가 아주 죽을 맛인데 최근에 이제 대구의 모 시장께서 그 일요일 날 휴무를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지금 연구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before after 어떻게 되느냐. 그럼 좀 나오면은 평일로 바꾸기만 해도요. 매출이 한 3, 4 합치면은 몇 천억 이상 증가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만 한번 보면은 오늘 그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나라 2003년부터 뭐 50조에서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요. 이제 200조, 이거는 뭐 시장 규모가 240조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옷을 인터넷으로 산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성장의 변곡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 2008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쇼핑이 가능하다. 그래서 또 한 번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지부진하다가 성장률입니다. 이거는 성장률이 이제 그 지지부진하다가 식품을 또 신선식품까지 요새 이커머스 컬리나 쿠팡에서 신선식품 사면서 다시 한번 30%대 고성장을 한번 찍었고요. 2017년, 18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또 살려줘 갖고 20%또 그도 성장하다가 지금 약간 죽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커머스 성장률도 지금 막 9%대로 내려왔잖아요.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몰입형 상품, 그 다음에 또는 개인화, 큐레이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구조가 선진국 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일본도 뭐 53.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뭐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시장 가지고 먹고 산다, 뭐 이런. 한국은 아직까지는 내수시장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조금 더 시장이 커져야 되지 않나 뭐 생각하고요. 또 한국의 특징이 이제 백화점이 굉장히 과다 그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원래 이제 굉장히 사양 산업으로, 사양 업태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많이 망하고요. 미국은 2017년 이후에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소매업의 종말이라고 리테일 어포컬립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니만 마커스 굉장히 고급 백화점인데 부도나고, 뭐 토이저러스 한때 뭐 세계 최강의 소매 업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도나, 캐터고리 킬러라고 하는데 부도나고요. 계속 부도가 많이 나면서 그 미국의 백화점들을 가면 지금 점원이 없습니다. 가면요 한 뭐 100평의 매장에 물건은 있는데 점원이 없는 정도로 백화점이 망가져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백화점하고 편의점이 거의 시장 사이즈가 비슷한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요. 대형마트가 최근 10년 동안 많이 이제 쇠퇴해서 그 3등 업태가 되버리죠. 오프라인에서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표 소매업태, 이 유통산업은 다양한 서브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반도체나 자동차하고 달리 그 우리는 산업끼리 TV 홈쇼핑이라든지 뭐 SSM이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소매 업태 간 경쟁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업체 간 경쟁보다는 이 업태가 이제 이마트가 지금 자기가 못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 인력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업 자체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이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우리나라 대표 소매 산업들이고요. 그래서 미래를 예상해 보면, 근데 뭐 이렇게 지금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그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뭐 대입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우리 소매 업태 경쟁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수준이고, 그 이제 한정된 5,200만 한정된 시장이고, 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구매력의 67%, 70%가 모여 있고요. 인구도 서울, 경기, 인천에 50% 이상 과밀되어 있는 대형 메가시티인데,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이제 다이소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 엄청나게 4조짜리 회사로 성장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가격에 이게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우리 유통 이론에서요. 이제 메인 시장이 종합 격투기 시장이라면, 격투기 링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X축은 상대적 가격이고 Y축은 상대적 소비자 편익인데, 그 소비자 편익, 독특한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는 무신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시장에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싸면은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시 같은 중국의 차이나 커머스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들어와서 성장하면서, 한국은 지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커머스와 코리아 커머스, 그 다음에 뭐 쿠팡 대 반쿠팡,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커머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성수동 가서 무신사 매장이, 거대 매장이 있는데 한 8층짜리 거대 매장에 가서는 직접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거든요. 큐카드로 그냥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뿐이죠. 그런 황당한 이 매장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생겼다. 그 팝업 스토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성수동에 가서 팝업 스토어를 여러분 가보시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본 팝업 스토어는 2달만 했는데, 그 농협투자증권이 만든 팝업 스토어인데 한 100평에다가 카페 같이 차려놓고, 오면은 무조건 아이스크림 저녁에는 주고요. 그
모델 같은 애들이 이렇게 접대를 하는데 정원도 만들어 놓고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100억을 투자해서 젊은 고객들하고 그냥 그 매장은 팝업은 그 안에서 매출을 올리는 매장이 아니고 그 라포를 형성한다 그래요. 젊은 고객들한테 농협투자증권이 이름이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애들이 농협투자증권에 돈을 넣고 싶어요. 삼성증권에 넣고 싶지? 그러니까 N2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N2.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더 이제 나올 텐데 N2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가면 뻘짓하는 것 같은데 100억이나 투자했다는 거 충격적이고 그 여러 가지 놀라운. 근데 팝업스토어는 주 단위로 그 주에 뭐 2천만 원 월세 내고 주 단위로 배우면 주 단위로.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면 매장이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Z세대 취향인데요. 그런 MZ세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수동에서 팝업을 해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그 세상이 변해서 그 좀 이렇게 현기증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90년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심영택이라고 이명택이라고 한 저자가 똑같이 쓴 책에 7년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CJ 인재개발원 그 대졸 신입사원 교육 담당 조교 출신인데요. 이제 1989년생까지는 자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운동장을 3바퀴 뜁니다. 그러면 다 했대요. 우리 다 뛰었잖아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선배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왔잖아요 지금. 네. 저는 뭐 군말을 달지 않습니다. 네 멸공 이렇게. 자 근데 이 이명택 씨가 딱 보는데 90년생부터 터를 달더래요. 왜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명택이가 충격을 받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애들이 도대체 뭐지? 말 안 듣는 첫 번째 한국인. 그래서 썼는데 이 책이 히트가 돼서 CJ에서 잘리고요.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작가도 하고 스타트업에서 임원도 하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7년 있다가 더 센 애들이 오는 거죠. 2000년생이 옵니다. 2000년생은 아예 입사하고서 회사를 잘 다니지 않는 비회사형 인간,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의 완전 자율형 비탈회사형 인간이 오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게 그 우리로 치면은 2000년생도 되면은 우리가 1960년대 그 이렇게 활동하던 뭐 1970년대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녔다 그러면은 재벌들이에요. 재벌 자제들이 회사를 다니겠어요? 그만큼 한국이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됐기 때문에 2000년 정도 태어난 애들은 그냥 우리 여기 뭐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재벌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행태가. 태도가 너무 안 좋죠. 우리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 부머 기준으로 일단 그 보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결론적으로는 MZ가 지금 세상의 표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구 1,005만 명인가 뭐 이제 인구도 많이 요새 많이 돌아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X, M, Z 이제 15년 간격으로 우리가 세대를 우리 마케팅에서 나누는데요. 그 베이비 부머와 X 세대를 기성 세대, M과 Z를 이제 신세대 또는 MG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X 세대는 그 전에 우리 사일런트 세대나 베이비 부머들이 X가 이상하다 그래서 70년대 출생자들을 우리가 신인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세대거든요. 근데 그 X 세대가 지금 글로벌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봉준호라든지 뭐 해가지고 70대생들이 지금 한국의 엔터 회사에 전부 다 이제 CEO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중진국에서 태어나서 감수성이 이 선배 세대하고는 다르다. 글로벌 컨텐츠를 만들고 이 사람들은 글로벌리 다 리더들이죠. 예, 저는 이제 MZ부터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는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효리로 들고 있거든요. 이효리는 1979년에 태어났지만 밀레니얼 세대 이하의 여성들한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혼을 굉장히 하지 않았죠. 3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자기 연봉의 50%도 안 되는 남자하고 있잖아요. 애를 일단 낳지 않고 안티소셜하게. 더 중요하게는 서울을 버리고 제주 가서 살아버렸잖아요. 산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니까 효리 언니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반사회적인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우리가 이제 이게 남자 여자 이게 순서를 바꿔야 이해할 수 있는 게 M부터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에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데
그 한국은 베이비 부머까지 굉장히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가 워낙에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이커머스를 따라잡아서 코로나 때 전부 다 깔았대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쿠팡을 1950년대 출생한 사람들도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로 다 따라붙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50세 이상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소비처국이 된 이유는 제가 세 가지는 일단 이커머스에서 지금 이제 절대 시장 규모는 한국이 지금 올해는 아마 일본을 따라잡을 것 같은데 거의 격차 없는 5등인데요. 인구수를 따지니까 3등이더라고요. 1년에 360만 원 정도 이커머스를 한다는 거죠. 한국이. 영국이 380만 원 하니까 영국 금방 따라잡을 것 같고 미국도 450만 원. 그래서 탑3에 들어갔다. 작년에요. 그리고 편의점이라고 하는 업태는 국내에서 뭐 3만 개부터 포하다 하면서 아주 우리가 이제 포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6만 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점포당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알바 한 명 가지고 겨우 지금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남기는 정도의 지금 이제 업주들이 그렇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일본은 이미 편의점 수가 줄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K 편의점은 계속 진화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이 한국 편의점이 또 이제 꼭 리테일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저런 식으로 24시간 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도시 치안에 엄청 도움이 돼서 전 세계에서 또 가장 안전한 도시가 인구 1000만 육박하는 도시 중에서 저녁 8시 이후에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대형마트와 더불어서 대형마트 백화점과 편의점인데 지금 이제 편의점이 대형마트를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상당히 그 매장이 규모가 크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4인 가구 전성시대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까지 20년 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유통업체인데 대형마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충격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형마트 가면요 폐점도 많이 하지만 일요일인데 뭐 주차장 200대 주차할 때 뭐 5대 있고 이런 걸 봤거든요. 일요일인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우리나라가 저기 세계 최강이 된 이유가 역시 한국은 세계의 다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영국, 중국, 한국, 일본 5개 나라의 빅맥 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한국이 기준으로 한국보다 싼 데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엔화가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가성비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가성비 국가였는데 최근 일본이 너무 망가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미국은 우리보다 뭐 47%, 영국도 26% 정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 빅맥을 먹으려면 그만큼 지불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커머스와 이커머스 침투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침투율, 이커머스의 마켓쉐어, 그 다음에 편의점 경쟁력, 그 다음에 물가 수준, 가성비 면에서 한국이 거의 지금 최고 수준의 국가가 됐다. 뭐 제조업 경쟁력 이런 걸 차치하고 소비 수준에서도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됐다. 시사점을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요새 이제 빅블러라 그래서 블러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쿠팡은 물류 기업입니까? 쿠팡은 소매 기업입니까? 쿠팡은 IT 서비스 기업입니까? 쿠팡은 이 모든 거죠. 쿠팡은 OTT 기업입니까? 쿠팡은 방송입니까? 뭐 굉장히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쿠팡처럼 이렇게 이런 걸 파괴적 혁신 기업이잖아요. 경계를 파괴하고 도저히 그 뭐 지금 1,400억 과징금 나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이렇게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페이 시장만 해도요. 삼성이라든지 애플같이 제조업체들도 당연히 페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업들도 전부 다 뭐 우리 쿠팡페이 있잖아요. 전부 다 페이를 하고 있고 페이팔 뭐 이런 전문 업체들이 또 하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 산업에서 전부 다 그 단순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하면서 경계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정부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왜곡이 되고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도매업, 소매업, 뭐 물류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산업 분류가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상당히 헷갈리는. 그래서 또 리테일링이 요새 최근에 IT 혁신화되면서 리테일 테크 기업으로 변하면서요. 서비스형 리테일이라고 하는
아까 그 무신사 성수동 매장은 그 아예 물건을 팔지 않잖아요. 직접.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서비스형 리테일 as a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팝업 스토어.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 미국의 그 아마존 매출의 8%가 광고 수입입니다. 리테일이 광고에서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조선일보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테일 미디어는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나 우리 아마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접속해서 할 때 중간에 광고를 넣어가지고 광고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유통산업, 인터넷산업, 물류산업, 미디어, 광고산업이 막 이렇게 4개 산업이 섞이면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화 되기 때문에 이게 유통산업의 정체성 또한 굉장히 지금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모든 다른 데도 많이 해당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양극화와 더불어서 리테일 어포컬립스 현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도시 망가지는 게 굉장히 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꼭 인구가 감소돼서뿐만 아니라 요새 다 쿠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마트를 비롯한 전체 이제 오프라인 소매 기업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소멸과 더불어서 지방 점포, 멀쩡한 지방 점포들이 많이 폐쇄되고 이마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구조 조정 들어가서 지금 뭐 점포 수라든지 고용 인원들을 죽여서 대형마트에 진정한 그 다운사이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경 없는 소매 시장인데요. 이 중국 공세 최근에 이제 사실은 들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모델, 마동석 등등 해서 모델을 세게 광고비 집행하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공포는 별로 없고요. 미국 공포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본 공포가 있잖아요. 우리 일본. 그 다음에 중국한테도 우리가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황색 공포. 그래서 얘네들이 오니까 처음에 굉장히 쫄아가지고 뭐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게 지금 2월, 3월에 막 굉장히 매출이 증가되면서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됐거든요. 지난달은. 지금 이제 2월까지는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매출이. 근데 이제 4월, 5월 들어와서 굉장히 진정되고 마이너스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불량품이 되게 많고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뭐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시간을 좀 벌고 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틱톡샵까지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다 난리가 났던 작년에 미국에서요. 아마존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아마존 그 활성 이용자 수가 줄어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테무 때문인데 이 테무가 엄청나게 미국에서 광고해가지고 그 테무에 접속하느라고 사람들이 펀더도라는 그 모기업의 펀더도인데 이제 모아서 돈을 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그 중국에 뭐 이게 상장돼 있는 게 아니라 다 밖에 나와 있고요. 쿠팡이 이제 50조 지금 시가총액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망가지고 있는 우리 이마트 그룹이 1조 뭐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시총이. 근데 뭐 시총이 다 264조 정도 되는 그 중국의 막강한 회사들인데 그 테무는 그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커머스 구조를 가져서 제가 이제 테무에서 2,700원짜리 운동화 2개 샀거든요. 뭐 5,400원에 운동화를 2개 사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풀이 잘 안 붙어 있어서 버리고 하나는 그냥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구매한 45,000원짜리 운동화하고 품질이 격차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중국의 3선, 4선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은요 1선, 2선 도시고 한 50개 3선, 4선 도시에 또 엄청나게 거기가 그 인원이 많은데 거기서 그러니까 알리가 중국은 사실은 알리바바 아시다시피 그 마윈이 만든 그 알리바바 그룹의 그 해외 직구 그 컴퍼니 브랜드가 알리익스프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잭마니까 창업자. 근데 이제 콜린왕은 나이 차이가 한 16살 정도 나는데 이 똑같은 잭마가 그 저장성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잭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쪽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콜린왕이 잭마를 부러워하면서 그 저장대학인가를 나오고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를 한 다음에 미국에서 아마존하고
구글에서 둘 다 입사 원서를 냈더니 둘 다 그 콜리당을 둘 다 이제 오라 그랬는데 이 콜리당이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을 자기는 더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갔고요. 아마존 안 가고 구글로 갔고 구글에서 딱 2년 정도 일하고 다시 중국에 가서 게임 회사를 창업했는데 대박이 나서 팔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검색 엔진과 게임에서 둘 다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만든 게 테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요. 이제 은퇴했다가 1년 놀아보니까 또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든 회사가 테무. 2015년에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자들이 서로 경매를 합니다. 판매자들이 서로 낮은 가를 불러야 테무에서 팔아주겠다. 그러면 이제 뭐 운동화 100컬레를 2,200원에 납품할 수 있는 2,200원을 쓴 애가 발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7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테무는 99% 할인 쿠폰이 날아다니고요. 이게 약간 이 쇼핑 앱이 약간의 사행성이 굉장히 강한 중독성 강한 게임 회사 게임 앱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게임처럼 만든 쇼핑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포텐셜은 알리보다 훨씬 세다. 이렇게. 알리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아는 쿠팡 같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무는 되게 독특하다. 쉬는 패션, 여성 패션인데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중국계들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초저가 초고속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H&M이라든지 여러분들 또 유니클로 이런 산업에 있는 건데 얘네들은 걔네들이 7박 8일이면 3박 4일간 베낄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초고속이다. 틱톡 샵이라는 거는 틱톡은 일종의 SNS 같은 메신저인데 숏폼으로 하는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요새는 미디어하고 쇼핑하고요 이제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커머스를 굉장히 이제 라이브 커머스화 되면서 지금 이쪽도 이제 미국에서 너무나 틱톡 샵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에서 이걸 아예 미국 기업에 팔아라 작년에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곧 상륙할 걸로 보이고요.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이다라고 또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우리 쇼핑 앱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잠시 갈 수밖에 없고 초저가이기 때문에 초저가 이커머스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중국은 이런 중국인데 이런 중국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머지 도시들에서 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일선 도시 한 20개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돼 있거나 심지어 상하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3선 4선 도시쯤 되면 이제 베트남 정도의 인건비로 그 다음에 5선 도시쯤 되면 아프리카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 개의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289개 3선 4선 5선 도시 정도 되면은 주하이, 전장, 하이커우, 지린 정도 좀 알겠지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 소비시장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난 30년 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가 소매 산업,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전 세계 최강의 한국의 최강인 분야가 생겼고 한국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PC를 모바일을 잘 다루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모바일 컨슈머로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서울에 와서 외국의 젊은 애들이 MZ세대들이 한국이 미래 국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라이프스타일이 자기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네가 구현할 수 없는 한강변에서 배민으로 딱 주문하면 그냥 짜장면이 오고 배민의 비마트에서 사과를 주문하면 30분 만에 집 앞으로 와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간 이동해서 공항에서부터 용인을 간다.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LAX에 가가지고 우리가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한 90km 떨어진 도시로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미국은 자기 차가 딱 있지 않으면 굉장히 우버 타면 죽음이고 한 40만 원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 런던 히드로고에서 내려서 런던의 서브웨이 딱 타는 순간 거의 욕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용인을 가는데 너무 애들이 가격이 의심스럽다는 게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다. 이게 한 6,000원이면 용인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만 원 너 내야 되는데
6,000원에 어떻게 50km 떨어진 도시에 그것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간다. 그래서 이 외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완전 맛을 보면은 미래 도시다 이런 얘기. 그다음 편의점. 밤 새벽 2시에 시차 적용이 안 돼서 나왔는데 장사하는 데가 있다? 이런 건 충격적인 경험이죠. 그다음에 새벽 2시에 한강변을 걸을 수 있다? 권총을 안 차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서울의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세계 경제 지도는 미국의 동부가 제일 불이 많이 켜져 있다. 거기 시장을 우리가 K푸드로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 5,200만이지만 동호회가요 계속적으로 늘어서 1,800개 가까이 육박하고 한류 동호회가 여기에 동호회에 가입한 사람 숫자가 더블로 가입하지 않고 한류 팬들은 동호회 하나만 가입하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억 3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보다 6배 많은 인구가 거의 지금 또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5천만 소비자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거의 3억 명의 소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K푸드 같은 경우에 최근 1년 동안 폭발적인 기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양식품. 오래된 회사. 삼양사 말고 삼양식품인데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히트 상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돼가지고 시가총액이 원래 6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4조가 됐고요. 1년 만에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6만 원에서 지금 65만 원. 신데렐라가 탄생됐습니다. 우리나라 F&B 산업에서 국내 판매가 아니라 해외 매출로. 그래서 해외 매출이 65%예요. 지금도 계속 갈 것 같더라고요. K푸드는 일단은 이제 K 컨텐츠에서 매료된 그러니까 전 세계 한국의 인지도 선호도가 엄청 높은 애들이 지금 2억 3천만 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주로 어디 있느냐? 미국하고요. 미주, 이제 유럽 각지에 1,500만 명.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1억 5천만 명 있어요. 남미하고 아프리카는 아직 뭐 이제 미미하고요. 아시아권, 유럽, 북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뭐 K 뷰티라든지 K 패션 더 나아가서 뭐 K 투어리즘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